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듀피디에서 공업화학을 강의하는 유재철입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이제 화공직 공무원 개념 강의의 첫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돼서 여러분 저도 기분이 좋고 또 여러분 만나게 돼서 더욱이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념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 공업화학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이 내용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가 긴장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이 이 깊이는 절대 깊지 않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 개념 강의를 통해서 개념을 완벽에 가깝게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분명히 저도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또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또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보시는 걸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개념서의 단권화 작업이라든가 업데이트를 어떻게 시키는지 또 기출문제의 활용이라든가 또 시각적인 효과, 이 필기구에 대한 그 회독수를 늘려가는 걸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세하게 강의에 찍어놨으니까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꼭 보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기공업이라고 나와 있는 이 파트가 앞에 전반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가 무기공업화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 첫 번째 테마 1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그 원자 구조와 전자 배치 화면을 지금 보이실 텐데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기화학은 일단 원자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되고 지금 여기 원자 모형이 변천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비탈의 얘기까지 나갈게요. 왜냐하면 오비탈의 개념을 공부하셔야 유기화학에서 그 여러 가지 법칙들, 규칙들, 이론들이 좀 이렇게 무난하게 편안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보호의 어떤 그 전자 껍질에 의한 뭐 자외선이라든가 가시광선, 적외선 이런 빛의 종류를 물어보는 것은 조금 제가 줄였습니다. 기출 문제에서 출제 빈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비탈 쪽으로 가고요. 그 오비탈을 이해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유기화학으로 넘어가는데 자연스럽게 좀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원자라는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봐줘야 될 것은요. 항상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자, 강력 추천하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원자하면 가장 떠올라야 할 것이 전기적인 중성 상태다. 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A는 안티라는 뜻이래요. TOM은 쪼갠다는 뜻이고요. 그럼 어원적으로 따지면은 이건 쪼갤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미 쪼개졌습니다. 그죠? 이미 한참 오래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폭탄도 마찬가지인 개념이고요. 그래서 쪼개졌지만 좀 이 어떤 원자의 작다는 개념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에이텀이라는 단어를 쓰고는 있습니다. 자, 원자는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죠. 뉴클리어스, 일렉트론. 자, 일렉트론은 제가 영어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왜 그러냐면 요 E라는 앞에 이니셜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따서 전자는 이렇게 E 마이너스 전자를 꼭 해줍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 원자핵과 전자인데 원자핵은 또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나눠지죠. 양성자는 우리가 프로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 양성자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사실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사실. 자, 그런데 중성자는 전하를 띈다, 안 띈다? 안 띈다. 전하를 띠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핵은 무슨 전하를 띨까요? 플러스를 띠겠죠. 자, 핵은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자, 이 플러스 전하의 어떤 반대적인 개념인 전자는 무슨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항상 띄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라고요? 원자는 전기적 중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자, 양성자수 으차 그리고 전자수 으차 이 두 개가 짜잔 어때야 한다? 같아야 한다. 항상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에이톰이라는 원자는 전기적 중성을 띠는 상태이기 때문에 플러스 전원을 띠는 양성자 개수와 마이너스 전원을 띠는 전자수가 항상 같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같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네, 이건 이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ION, 이온이라고 그러죠.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는데 전자를 잃게 되면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산화 반응을 거쳐서 전자를 얻게 되면 환원을 통해서 이제 음이온이 됩니다.
이온은 절대로 원자가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분자가 아닌 것들, 분자인 것들 설명을 드려요. 근데 분자는 원자 간의 결합이어야 돼요. 반드시, 무조건입니다. 원자끼리 만난 게 분자고요. 이온끼리 만난 것은 이온 결합 물질로 가는 것이지 분자란 말을 절대 붙여서는 안 됩니다. 되셨죠? 자, 원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제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재밌게 공부를 좀 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원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도대체 원자는 어떻게 돼 있을까? 그래서 이제 많은 변천을 거쳐옵니다. 그 오비탈까지 이제 갈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뭐 한 5개 정도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쭉 이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해주는 돌톤의 모형.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고 또 여러분의 그 전체적인 스크린 하나 시키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돌톤은 아까 우리 공 모양 보셨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녀석이 이렇게 해서 속이 꽉 찬 그냥 공이라 보시면 돼요. 더 이상 어떤 뭐 빈틈이 없는 꽉 찬 딱 좋은 게 볼링공 같은 거 있죠. 그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자가 이 원자를 어떤 빔이 통과하게 되면은 이 통과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다 튕겨나가는 개념이 있죠. 완전히 꽉 찬 공, 볼링공 같은 이렇게 막연하게 돌톤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워낙 오래전 사람이니까. 자, 근데 이제 톰슨부터가 조금 우리가 신경이 쓰이는 건데요. 톰슨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실험을 했고 노벨상까지 수상을 합니다. 이 톰슨이. 그런데 이 톰슨이 발견한 이 전자로 인해서 원자의 모형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수박 있죠. 빨간색 수박. 그게 딱 좋아요. 전 항상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빨간색 보면은 그 수박에 이렇게 전체적인 퍼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체적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수박 보면은 검은색 C가 이렇게 막 박혀 있죠. 그 검은색 C 부분이 그게 전자예요. 전자는 무슨 너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빨간색 부분을 전체를 물어보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어떤 그 전체적인 배경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전자가 띄엄띄엄 마치 뭐처럼 바뀌어 있다, 푸딩처럼 바뀌어 있다 그래서 푸딩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실제 푸딩 모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원서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대신 간혹 책마다 보면요, 플러스를 이렇게 띄엄띄엄 박아놓은 책도 있어요. 그거는 플러스를 띄는 입자가 띄엄띄엄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인 백그라운드, 배경이 플러스를 띄고 있다는 표시를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사항이 톰슨은 절대로 원자 핵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중심 코어에다가 절대 플러스를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톰슨의 제자랍니다. 누가? 러더퍼드가. 이 러더퍼드가 드디어 원자 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러더퍼드는 야, 원자는 이렇게 돼 있어 라면서 어떤 그 모형을 논문에 발표합니다. 근데 이 러더퍼드가 발견한 그 원자 핵에 의해서 역시 이 사람도 노벨상을 받는데요. 자, 여기서 보여주는 이 핵이라는 것은 자, 정중심 코어에 플러스라는 핵을 딱 이쁘게 그립니다. 자, 짜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원자 핵이다. 두 개가 구별되시죠? 톰슨은 절대로 핵을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러더퍼드는 반드시 원자 핵을 표시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 사실 이제 러더퍼드의 이 모형은 무슨 모형이냐면요. 이 전자가 이게 이제 스승이잖아요, 톰슨이. 그죠? 스승이 발견한 전자에 대한 원운동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헷갈릴까봐 제가 이걸 좀 살짝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는 거 보이시죠? 이거 일부러 지우는 거예요. 왜 지우냐면 제가 이거를 지우지 않고 하얀색 선을 그려 놓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거 궤도구나. 궤도에서 전자가 도는구나. 라면서 보호의 연상을 하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러더퍼드는 전자가 돌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표시해 볼까요? 자,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핵 주변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 무슨 운동? 원운동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전자의 원운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도는 거지 이게 막연하게 도는 것이 궤도 선상에서 도는 것이 아니에요. 궤도 선상에 도는 것은 보호의 기가 막힌 멋진 이론이었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러더포드는 무슨 모양이냐면 이게 행성 모양이에요. 이거 막 돌고 있는 모양이라서 행성 모양이란 말을 우리 책에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럴싸해 보였는데 러더포드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걸 이제 모순점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건데요. 보세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 이게 뭔가요? 우리 과학책 보면 특히 화학책도 보면요. 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스펙트럼.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보면은 가시광선 같은 거 찍어 볼게요. 빨, 파, 그다음에 이제 초록색, 보라색은 그냥 제가 이 형광펜필 흰색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가시광선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빨강색, 파랑색, 초록색, 보라색, 그죠? 자, 가장 바깥에 있는 녀석을 보라색이라고 보고요. 얘를 빨강색이라고 보죠. 자, 사람은 이렇게 딱 빨강색에서 주로 보라색 톤, 이 사이를 볼 수 있고요. 이걸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선으로 나타나 있죠. 만나지 않죠. 이걸 우리가 선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파장이잖아요. 파장은 반드시 에너지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모든 전자기파. 선생님, 전 전자기파에 대한 정의가 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전자기파라는 단어도 그냥 일단은 받아들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이렇게 파동성을 그리며 나가는 모든 파를 다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가시광선도 전자기파고 또 빨강색이 적색이잖아요. 적색 외선을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하거든요. 자, 보라색을 자색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임금 황제들이 입던 색깔이 보통 자색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자색 외선이다 해서 자외선이에요. 또 그거보다 더 짧으면 X선, 또 감마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알파선도 있고요. 그런데 라디오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AM, FM 같은 파 있죠. 라디오파. 여러 가지 파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수소 원자가 선으로 나타나서 이 파장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고유하잖아요. 근데 만날 수 없다는 건 이건 보호에서 전자 껍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Do you understand? Yes. 다시 한번 선과 선 사이가 만나지 않은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누구의 작품이다? 보호. 보호는 전자가 궤도에서 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미리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보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는 모순점이 또 하나 있고요. 결정적인 것이 안정성 실패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돈다고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건 고전 역학에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데요. 물리학 개념에서도 바깥으로 엄청나게 큰 전자기파, 많은 전자기파라고도 하고요. 또 같은 말로 전자기 복사선, 그죠? 어쨌든 이게 굉장히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전자는 회전의 반경이 줄겠죠. 에너지를 손실하게 되니까 전자기파로. 그러면 점점점 에너지 손실해서 회전 반경이 줄면은 짜잔 어떻게 되죠? 핵과 충돌하게 돼요. 핵과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나요? 원자는 붕괴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분개되지 않더라는 거죠. 이걸 설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무려 이거를 설명하는데요. 한 30년 이상을 걸립니다. 즉 30년 동안 어떤 과학자도 설명을 잘 못했던 거죠. 그때 해상처럼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제 보호입니다. 닐스 보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렇게 기회 되시면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했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아요. 또 이론적으로. 자, 보호는 어떻게 이상했느냐? 보호는 일단 결론적으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자가 궤도 선상에서 돈다 그래서 이거 궤도 모형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궤도 모형. 자, 그럼 전자의 어떤 그 궤도를 도는 것을 자, 원자에 대한 모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는 뭐라 그랬냐면 야, 그게 아니야. 그죠?
자, 가운데 핵이 있고요. 자,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를 이런 식으로 그려준 겁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 또는 궤도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 전자 껍질 또는 두 번째 궤도라고도 하고, 우리가 주양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양자수, 양자역학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 양자역학이란 말이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어떤 그 핵을 중심으로 에너지가 핵에서 멀어지면서 점점점 에너지가 커지는 어떤 그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거리에 따라서. 그죠? 우리 껍질도 마찬가지예요. 핵에서 가장 멀리 있는 전자 껍질이 가장 에너지 크기가 커요. 그리고 핵에서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이 핵한테 전자를 많이 뺏기잖아요. 전자는 무슨 너스? 마이너스. 핵은 플러스. 그래서 구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핵에서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이 가장 힘을 많이 뺏겨요. 그래서 핵에서 가장 가까운 껍질을 우리가 주양자수 소문자 n은 1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자역학을 다루는 숫자라는 뜻이에요. 양자수는.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과목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 어렵게 다가오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받아들이세요. 저처럼. 양자역학은 사실은 현재 과학에서 가장 성공한 최근의 과학적 이론입니다. 고전 역학과 좀 비교가 많이 될 정도로 가장 성공적인 과학의 이론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오비탈을 공부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까지만 딱 볼 거고요. 절대로 더 심화돼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호라는 개념은 전자가 궤도 선상에 돈다. 그런데 n 소문자라는 주양자수를 표현을 했다. 자, n이 1 또는 n이 2, n은 3, n은 4 이런 식으로 n은 3 전자 껍질에 대한 궤도를 계속 설명을 하더라 하는 거죠. 자, 이래서 수소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죠. 그러면 수소는 전자 개수가 하나잖아요. 그럼 이 녀석은 자, 가장 안정한 바닥 상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받아들이세요. 처음 화학을 공부하신 분들. 안정한 상태를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그래요.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전자가 짜잔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원운동하기 때문에 핵과 충돌할 일이 없다는 거죠. 즉, 이 선상에서만 돌고 있는 게 보호의 이론이에요. 그렇죠? 자, 요거 하나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쌤, 보호의 이론에 의하면 보호는 이런 공간상이나 그렇죠? 만약에 이런 공간상 또는 이런 공간상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나요? 네, 절대 없습니다. 보호는 절대 이런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보호라는 개념은 모든 전자는 궤도 위에서만 원운동을 하고 있다. 물론 이게 칠판은 2차원이고 이게 3차원으로 돌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어떤 정상적인 궤도에서 운동에서 본다면 이 궤도를 벗어날 수 없는데요. 이거는 하나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관심 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다가 에너지를 가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강력한 어떤 에너지, 빛 에너지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이 전자가 핵한테 좀 끌려가잖아요. 구속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큰 에너지를 받게 되면 전자는 굉장히 작은 입자거든요. 우리가 경입자라고도 그래요. 렙톤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가볍고. 그런데 이 녀석이 에너지의 어떤 받음으로 인해서 에너지 흡수가 들어가게 되면 흡수입니다. 이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갈 수 있어요. n은 2로.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그 전자가 도약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보호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두 번째 껍질에서 다시 원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이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면은 아까 받았던 에너지 있죠? 다시 버리면 원래 상태의 첫 번째 껍질로 컴백할 수 있다는 거죠. 재밌죠? 그래서 전자는 껍질과 껍질 사이를 넘나들 수 있다. 대신에 여기서도 궤도 위에서만 회전을 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두 가지 그 문제점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문제점을 볼게요. 모순점이죠. 전자가 한 개짜리인 수소. 얘는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헬륨부터는 전자가 두 개죠. 수헬리배. 점점 전자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전자와 전자가 만약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두 개 있는 헬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녀석이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돌잖아요. 그렇죠? 그럼 언젠가는 이 둘이 충돌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한 설명이 안 되고요. 또 하나, 전자수가 많은 원자들의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고요. 자, 요 스펙트럼이 보이시죠? 자,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여러 가지 분석 또는 이런 그 장치라든가 또 측정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발달을 합니다. 발전을 하고. 그런데 자, 이 보라색이 이게 외선인 줄 알았는데 하나의 선이죠. 외선은 외선이 아니고 여러 개의 겹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깜짝 놀랄 만한 결과죠. 아, 이게 하나의 선이 아니고 여러 개의 선인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이 파장에 따라서 떨어져 있는 것은 껍질과 껍질 간격 때문에 에너지 크기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거든요. 그리고 또 그 에너지 전자 껍질마다 에너지 준위가 에너지 크기가 결정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핵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껍질이 가장 에너지 크다. 에너지 준위를 에너지 크기라고 하는 겁니다. 준위가 영어 레벨이거든요. 에너지 크기. 그래서 껍질과 껍질 사이에도 존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어떤 의심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어떤 사고력의 발전이 이어나가는 것이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보호의 그 이론에서 하나 더 이제 보호와 같은 팀의 격으로 뭔가 일을 하는 하나의 팀원이 생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개념인데요. 그 팀원에 대한 성격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요거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요거 이해하셨죠?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에너지를 흡수하면 그 다음 전자 껍질로 전자가 갈 수 있다. 그렇죠? 자, 에너지 흡수입니다. 이때 에너지 흡수. 그리고 에너지 방출. 내가 받은 에너지를 다시 버려요. 그럼 원래 상태로 컴백할 수 있죠. 이때는 나갈 수 있고요. 전자는 얼마든지 출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전자 이 에너지의 크기가 크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까? 끝.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핵의 이 구석을 벗어나게도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원자는 이온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양이온. 무슨 이온? 양이온. 되셨죠? 나중에 이제 그게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라고 하는 이온화 에너지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전자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OX. 하나, 둘, 셋. 그렇죠. 5죠. 정확하게 맞는 설명입니다. 자, 이제 현대의 원자 모형은 뭐냐면요. 그렇다면 이런 그 모순점이 보호에 대해서 있었잖아요. 완벽한 원자 모형을 제시하지 못했잖아요. 그 현대 원자 모양은 바로 이제 오비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가 주의라고 적어놨는데 오비탈이라는 녀석의 전자는 원운동하고는 자, 요거를 연결해서 시험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자의 원운동과 관계 있는 사람은 어떤 과학자였을까요? 첫 번째 1번 무슨 퍼드? 러더퍼드. 2번 두 사람입니다. 딱 이 두 사람이 전자의 원운동과 관계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자의 원운동과 관계하시면 아니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호 모형에 대해서 한계점 그리고 이제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했던 이제 과학자가 이 사람입니다. 그죠? 꽤 똑똑한 사람인 것 같죠? 자, 보겠습니다. 보호 모형의 한계점과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호 모형은 이런 거 있잖아요. 수소원자의 스펙트럼의 한계성. 그렇죠? 아까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선과 선 사이가 자,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이 선 스펙트럼의 결과에 의해서는 만약에 수소원자라고 본다면 그렇다면은 이것은 왜 그러냐? 핵을 중심으로 이 전자 껍질이 사실은요 에너지 크기를 고려하면요 똑같이 간격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점점점 팍팍팍 제가 팍팍이란 표현을 썼잖아요. 네, 진짜 팍팍이에요. 팍팍 줄어들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게 주양자수 1, 이게 주양자수 2, 3, 4, 5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그럼 이 간격 차이가 줄어드는 것은 실질적인 에너지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 준위. 이거를 우리가 분소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제가 한번 적어 드릴게요.
자, 이 대문자 쓰시고요. 아래점자 n이라고 쓰면 그 주양자 수가 가지는 에너지 이런 뜻이에요. 되셨죠? 그러면 자, 얘는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kJ per 몰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와, 정말 작네요. 작죠? 그래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 똑같은 얘기겠죠? 어차피 k라는 상수 자체가 1312를 뜻하는 거 되시겠죠? 단위는 같은 상태고요. 자, 이 식은 사실은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왜냐하면 음수라는 개념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의심이 듭니다. 왜? 세상에 에너지가 음수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에너지는 음수가 없습니다. 음수는 상대적인 표현이죠. 왜냐하면 자, 가장 바깥 껍질을 무한대 껍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무한대 껍질이 존재한다. 그럼 여기 있는 전자는 핵한테 구속을 받아야 안 받아요? 하나, 둘, 셋. 안 받죠. 네, 잘하셨어요. 왜? 무한대 껍질이 있으니까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에너지를 최대값으로 본 거예요. 과학자들이. 자, 그래서 이 무한대의 에너지가 0. 아, 이걸 최대값으로 본 건가요? 네. 그러면 최대값이 0이니까 나머지는 뚜뚜뚜뚜 전부 다 뭐가 될까요? 음수값이 되겠죠. 그죠? 아, 그런 의미로구나. 그러니까 실질적인 음수가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이런 그 숫자에 대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이 선과 이 선과 이 선과 이 선 간격이 왼쪽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 껍질과 껍질 사이의 간격이 바깥으로 갈수록 좁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렇죠? 좁아지는 것은 바로 이 식, 분소식에 대입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린 그 결과만을 잘 챙기면 되는 것이고요. 되셨죠? 자, 두 번째는 관찰한다는 것, 본다는 것인데요. 자, 이게 조금 막연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다는 건 뭘까요? 자,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은 원자가 빛을 내고 있는 겁니다. 방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모든 것, 제가 들고 있는 분필, 옷, 칠판, 벽, 뭐 이 건물, 여러분이 계신 방, 그렇죠? 컴퓨터,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이텀이라고 하는. 근데 그 에이텀은 뭘로 또 이루어져 있죠? 핵, 원자핵, 뉴클리어스, 전자, 일렉트론. 핵은 원자핵은 양성자, 프로톤, 중성자, 뉴트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실질적으로 보호의 이론까지만 본다면 궤도선상에서 돌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 전자를 하나 제가 표시해 볼게요. 보호의 이론에서 보호가 절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뭐냐면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에너지를 흡수하면 보다 에너지가 큰 다음 전자 껍질을 갈 수 있잖아요. 뭐 더 크게 받으면 좀 더 바깥으로. 자, 여기 정도까지만 가는 에너지를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전자가 두 번째 전자 껍질 주양자수 2로 갔을 때 어떤 경로를 거쳐 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 합니다. 그렇죠? 자, 이때 아인슈타인과 굉장히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아인슈타인과 뭐 난상 토론도 벌였는데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난 너의 이론을 참 이해 못하겠다. 그 경로를 한번 설명해 봐라. 그죠? 에너지를 받았을 때 전자가 다음 전자 껍질로 가는 도약하는 과정에서의 설명을 말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쟁을 벌였는데 도저히 이해 못한다는 거. 근데 이제 그 보의 그 답은 또 더 좀 멋있다고 해야 되나요? 난 너를 이해 못하겠다. 그죠?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이지? 자, 이거를 다시 제가 재해석을 한다면 이런 식의 표현이었습니다. 네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니? 이 오묘한 양자역학의 세계를 가보지 않고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기가 막힌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소위 엄친아라고 하는 하이젠베르크입니다.